안녕하세요. 붕당의 시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조선 사상계의 비주류 화담과 토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동서붕당, 그 다음에 이제 남인과 북인의 분열, 당시에 이제 주된 인물이었던 퇴계와 율곡, 그리고 이제 남명 조시선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성리학자들이죠. 남명 조식 선생 같은 경우도 비록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돼서 그 학풍이 이 조선 사상계에서는 이제 거의 절멸되다시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상적 뿌리가 이 성리학에 있었던 건 분명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붕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상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하나의 어쨌든 이 좀 주류의 학문으로, 그것도 이제 성리학 전체가 아닌 소위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류 학문의 어떤 지위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상들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타도라든지 또 여러 사상들이 다 잊혀지게 됩니다. 단순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 배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뒤에 가면은 삼은난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주자 이외의 어떤 성리학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이거는 이제 적대시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까지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꼭 이게 좀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화담 소경덕과 토정 이지함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화담 선생 같은 경우는 역시 성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도수를 부리는 이런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화담 선생도 기본적인 어떤 자신의 그 사상은 유학, 성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토정 선생 같은 경우는 화담의 제자이긴 한데 조금 이제 결을 좀 달리 하죠. 오늘은 어쨌든 이 붕당 시대 이단으로 내몰린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사상과 인물 두 사람의 이제 이 사주팔자를 풀어서 어떤 분들이었고, 이들이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잊혀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먼저 좀 두 분의 좀 사주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들어갈게요. 먼저 화담 서경덕 선생을 좀 볼게요. 1489년 2월 17일 음력으로 태어나서 시는 뭐 이렇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유년 정묘월 그다음에 을사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먼저 이제 화담 선생부터 얘기하면 황진이가 사모했던 이제 그런 멋진 남자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학자였다라기보다는 도사로 많이 알고 있죠. 전우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화담 서경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다 도수를 부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조선 초기에 대표적인 어떤 철학적인 논쟁이 주의론과 주기론이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이 주기론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던 그 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그게 바로 화담 서경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쟁은요, 사실 시작은 뭐 뒤에 가서 뭐 율곡이라든지 뭐 기대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주기론을 주장했다는 걸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처음으로 이 주기론을 주장했던 퇴계 이황과 그 논쟁을 했던 사람은 화담 서경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경덕도 사실은 유학자였던 거예요. 주의론, 주기론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논쟁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주의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에서 그거를 이성적인 측면, 그걸 갖다 이제 유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좀 못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싸가지가 바로 네 가지. 가 없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인의예지거든요. 그럼 누가 주장한 겁니까? 맹자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맹자는 인간에게는 그런 인의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그런 어떤 좀 뿌리가 있다.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인간을 믿고 교화를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게 이제 뒤에 가서 주의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 성선설, 성악설에서 이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걸 이제 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라고 해가지고 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뭐예요? 인간의 소위 얘기는 감성. 그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 대비되는 말로 우리가 칠정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어떤 식욕, 성욕, 그 다양한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뒤에 가면 소위 주기론, 요거 이제 이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주의론이나 주기론이나 다 그 문제의식은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이고 이들을 어떻게 교화시켜서 사실은 이런 공동체의 어떤 삶을 잘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주의론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런 인간의 이제 본성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뭘 해요? 그 본성을 믿고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수양하는, 이제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좀 약간은 좀 온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뭐예요? 이 주기론 같은 경우 인간은 결국 감정에 휩쓸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치인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인간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욕망이 드러나는 걸 갖다 잘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과격한 사람을 다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성리학에서는 이런 주기론적인 어떤 관념을 굉장히 배척을 많이 합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그 이념은 뭐였습니까? 그거는 법가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이게 제도라든지 사람을 이렇게 좀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정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또 순자라든지 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사실 다 법과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이 기적인 본성을 좀 우선시 이렇게 보라보는 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서경덕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에서 이 주기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했던 유학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서경덕의 사주를 보면 어때요?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사주가 모두 다 토, 금, 수로 이렇게 음한 기운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그와 이게 항상 대결하는 위치에 있었던 율곡이라든지 남명조치 선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오행을 두루 갖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좀 목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목화가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화담 서경덕 선생은 어때요? 딱 연 기운연을 제외하고서는 다 보면 정묘, 을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사주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목화통명의 사주라고 얘기했죠.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의 오행에서 목화의 글자는 발산하는 양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금과 수는 수렴하는 음의 기운이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서경덕 선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목과 화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게다가 일주가 뭡니까? 을사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목이 밑에 있는 사화를 목생화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화는 뭐가 돼요? 음양이 다르니까, 을목은 이제 음목이 되고 사화는 양화가 되는 거니까 내가 도와주는 글자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기운이 되는 거죠. 자, 많이 나온 거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팔비윤 씨. 그러니까 시대와 어울리지 못했던 이 당돌한 그런 이제 여인으로 얘기되는데, 여자든 남자든,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의 월주가 을사, 월주였고, 그게 이제 상관이라는 기호는 창조성, 즉 반항성이면서 창조성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목화로 통명해서 굉장히 밝고 표현을 잘하고, 그러면서도 일주가 을사라고 하는 상관격이다 보니까 서경덕 선생의 기질이 어땠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경덕 선생도 출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 황진이와의 로맨스 등이 있듯이, 개경에서 머무르면서, 이 후학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꽃놀이 가고, 산놀이 가고, 이 시조 짓고, 이러면서 좀 여생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서경덕 선생은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남명조지 선생도 노장사상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병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당시의 주류 성리학에서는 약간 터부시하는 이런 학문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뿌리는 그분 역시 주자 성리학이었던 거거든요. 반면에 서경덕도 똑같이 성리학이 유학자이긴 했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특히 노장의 사상, 그 다음에 특히 불교에 대해서도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담 서경덕의 제자들 역시 다수가 동인에 속했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거고요. 또 이분은 그런 당정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남명조지 선생까지 밀려나는 바탕에 더더욱 밀려나게 되는 거지. 여기는 비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상들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서로 좋은 걸 받아들이면서 어떤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걸 찾아가는 그런 풍이 사라지게 된 그 대표적인 비운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화담 서경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토정 이지암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화담 서경덕의 이제 그 제자로 알려졌고요. 역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1517년 9월 20일 날 음력에 태어난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시는 모르겠고 정축년, 경술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가 전해지는데, 자, 토정 선생 하면은 토정 비결, 그 다음에 뭐 점 보는 거, 뭐 뭔가 기인 행각, 자, 이런 것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스승보다 좀 더한 괴짜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든 이렇게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이상한 가마솥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이나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전부 다 그거 제대로 전해진 게 아닙니다. 토정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자였고요. 뿐만 아니라 느지막하게 일부는 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야 포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뭐 이게 지방에 이 현감을 맡아가지고 실제로 이 그 하위직 어떤 이런 벼슬을 가지면서 백성들 속에서 직접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구현하는 이런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그 책의 이름이 이제 토정이라 나와서 토정 선생이 지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연구 결과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토정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사주를 갖고 먼저 얘기하면요. 자, 일주가 계사라고 하는 일주입니다. 자, 일간이 계수죠. 굉장히 냉정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거예요. 이 총명한 사주. 근데 밑에 사화라고 해가지고 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수, 극, 화가 돼서 내가 극하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 개수한테는 천일 귀인이 되는 글자예요. 재성이면서, 재성도 이제 정제라고 얘기합니다. 정제이면서 이게 천일 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가 개사인 사람들은요, 소위 재물과 인연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정축년이가 백호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거는 괴강살의 글자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목의 글자가 없죠. 이 스승과 다르게 저 목의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축 백호살, 이 그 경술, 이 월의 그 이 괴강살과 이제 이 사실 또 이 백호의 어떤 이 그 성격도 있는 이런 글자, 또 계사 이것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센 글자들이죠. 밑에 사라고 하는 글자는 이건 이제 뭐 이렇게 그 동물로 비유하면 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 글자들인데, 이런 걸 보면 토정 이지암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이 순탄하지 않았겠구나. 특히 초년의 삶이 그렇겠구나라고 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상당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백호나 괴강 같은 이런 신살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애군도 많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토정 선생 같은 경우는 초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사화의 어떤 과정에서 이 죽임을 당하고, 또 처갓집도 아주 도륙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자기 집안 안에서는 토정이 아마 둘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형을 위해서 본인은 이제 과거를 좀 포기하겠다, 뭐 좀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떠돌고 다니는 이런 기행을 했지만, 하지만 학문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서인이든 어떤 그 동인이든 많은 분들, 남명 선생하고도 굉장히 좀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이래요. 그리고 서인의 실력자, 뭐 송이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친분도 있었고, 뭐 두루두루 친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일주가 개사하다 보니까 재물하고 인연이 많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바로 이 토정 선생의 하나의 사상이 나옵니다. 토정 선생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당시에 토정이 주장했던 사상은 뭐냐면요, 농업과 상업의 병제를 주장했었어요. 그거를 주장하는 상소를 2번이가 올렸다가 전부 다 퇴짜를 맞았어요. 자, 이게 지금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 대단한 주장이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기본적으로 성략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이고요. 그 성략의 이념이라고 한 건 뭐예요? 질서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양반과 상놈을 나누는 이런 것도 있지만, 소위 직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이런 딱 위계가 분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농업이 천하지 대본이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천대받는 경제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토정 선생은 상업과 농업이 병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럽의 근서에서도 소위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미 이때 토정은 그런 상업의 중요성을 사회가 발전하려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신문의 질서라든지 어떤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 토정 같은 경우는 일찍 내다보고 실천적으로 이걸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정 이지암은요, 저거를 단순히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한 50대 중반인가 나이에 지역에 이제 그 현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염전을 개발해가지고 소금을 만든다든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이 상업 활동을 권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잘 사게 했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재미나게 이 토정 선생 같은 경우가 어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장 노릇을 했대요. 이 월에 있는 이 그 경술 개강살에 어떤 힘이 있는 거지. 그런데 뭐하고 놀았냐면 집에서 물건들 갖고 와서 이거 사고 팔고 하는 상업놀이를 하면서 놀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해져요. 참 내가 그 얘기를 그 전에 사주 모를 때 들었는데 사주를 보니까 또 일주도 개사일주야. 그런 거 보니까 참 이게 좀 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토정 이지암 선생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정 이지암과 율곡 이의 이런 어떤 우위라고 하는데 사실 우위는 아니고 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나이가 한 10몇 년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암 선생이 좀 약간 그 이 선배가 되는 거고 하지만 직급은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율곡이 높지요. 과거 서울 수석을 갖다 9번 한 사람이니까 고위직이고 여기는 저기 지역의 말단 관리인데 근데 이제 이지암 선생이 어쨌든 이 그 지역 정사를 잘 돌본다는 얘기가 전해지니까 이의가 찾아간 거예요.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화가 나오는 게 기록에 전해집니다. 근데 그 대화의 요지가 뭔지 아세요? 선생께서도 이제 출세를 하시려면 성리학을 공부하셔라. 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런 제안을 하니까 토정의 답변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인욕이 강해서, 여기서 인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식욕, 성욕, 뭐 또 다양한 욕망들이겠죠. 이게 강해서 성리학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걸 봤을 때, 그런 거구나. 지금도 출세하려면 무슨 공부 잘해야 됩니까? 뭐예요? 국어용수 잘해야죠. 그거 해가지고 내신 성적 팍 끌어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성리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출세하려면 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쓸데없는 공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토정은 거기에 대해서 애둘러 얘기한 거죠. 그런 공부가 과연 백성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나는 실제 백성들을 위한 학문, 이런 공부를 하겠다는 거를 저는 돌려서 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화담 서경덕도 그렇고 특히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 같은 이런 당시에 어쨌든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붕당의 과정에서 전부 다 배척되는 과정 된 거. 결국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 토정 선생의 이러한 주장은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성리학 안에서도 뭔가 이 학문이 어떤 사변적인 어떤 이런 백성들의 삶과 무관한 그런 공리공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주장을 이미 일찍이 그에 앞서 가지고 한 200년 앞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토정 이지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전부 다 모르죠. 안타까운 그 조선의 역사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붕당의 시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이 붕당의 시대는 분명 이전의 사화의 시대보다는 진입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자기의 뜻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조선이 다시 한번 뭔가 좀 중흥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좀 학문이나 사상에 대한 좀 잘못된 태도들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해와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오히려 포용한 이런 어떤 개방적인 태도보다는 배척하면서 어떤 자기의 사상을 하나의 어떤 도구마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결국 이어지는 임진왜란이라든지 어떤 세계사적으로는 낙후하는, 퇴보하는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이유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쉬운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붕당의 시대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